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설명 맡은 ABO 김정호입니다. 네,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할 건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STP 리비전 23번. 제가 사업 설명 자료를 만들 때마다 리비전 번호를 붙이고 있는데, 벌써 23번째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이 23번째로 제가 드릴 얘기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 아,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이고 그 부분과 경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정상과 비정상, 그 정상과 비정상을 모우니 브랄이라는 사람과 나니르와 홀스, 이 사람들이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구분을 했었다고 해요. 그 구분의 이 기준들이, 첫 번째로 가치적 기준. 가치적 기준이라 하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들,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생각을 하는가,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적 기준. 이 부분은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또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이 개인적 기준은 저는 처음에 사람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저런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나눠놓은 부분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몸이 어디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개인적 기준,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관습적 기준. 엄청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구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에서든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같은 그런 관습적 기준, 그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네 가지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은 가치적 기준과 통계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치적 기준을 보면, 가치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것들이. 특히 두 번째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는 밑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서 결국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크고 나서는 딱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세윤이라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도둑 잡을 때 멋있는데, 근데 나중에 커서는 치킨 가게 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치킨 가게 사장, 그리고 건물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다는 아니겠죠. 근데 일부 어떤 아이들은 이런 꿈을 꾸더라, 이런 생각을 하더라.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지금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디에 사장, 그리고 건물주,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 물질적인 부분에 가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상대적인 빈곤이 오지 않나, 요즘에는. 내 주변에,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뭐 엄청 잘 사는 사람은 있지만, 간간히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비춰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빈곤하다, 더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근데 우리 월급은 고정돼 있죠. 월급이 엄청 잘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입니다. 네. 최근 군인 월급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가 군 생활할 때 마지막 병장 때도 10만 원이 안 됐죠. 1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봉사 정도로 생각했지. 뭐 돈을 버는 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과자 좀 사 먹는 그 정도만 돈을 받았던 거지. 근데 지금은 67만 원. 한 달 월급이 67만 원 같으면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월급을 받고 저걸 2년 동안 모으면 제법 되는 돈을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월급은 정작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잘 오르지 않고 있죠. 그렇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74.9%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안정적인 월급쟁이보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정리해고, 퇴직 등 직장 생활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게 25.9%. 두 번째로 직장 생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23.1%.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봐서 그렇죠. 한번 해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저도 뭐 한번 해봤지만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나의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 자영업이 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일반 가게가 됐든 아니면 진짜 회사를 창업해서 하는 회사가 됐든 어떻든 간에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큰 노력,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페이지는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 기업에서의 가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에요. 이윤 획득, 이윤 추구를 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ESG 경영.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들어보시고 아실 것 같은데 ESG 경영. 그래서 착한 기업이 돈을 부르는 시대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곰곰이 보는데 이 제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착한 기업이 돈을 부르는 시대가 됐다면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착한 기업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었네.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동, 착한 이 사회를 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이 아닌 그냥 단지 이윤 추구만 하는 곳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하죠.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 기업에서 이런 매연을 뿜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폐수 이런 것들을 방류하곤 하는데 그게 환경과 사람에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허용을 했을까요? 왜 어떻게 이걸 허용하게 됐을까요? 이거를 기업에서 아무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이렇게 대기와 뭐 아니면 이 바다와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허용하고 당연히 그냥 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거지 라고 우리가 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상이 아닌데도 과연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정상이 아닌 비정상 혹은 이상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정상과 이상. 이런 사진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미국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에 이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로 하나를 중심에 두고 한쪽은 잘 사는 동네,
한쪽은 못 사는 동네로 구분이 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완전하게. 왼쪽은 아주 잘 살아 보이는, 집도 아주 비쌀 것 같고 정원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약간 판자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사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못 사는 나라니까 다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면 엄청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 오른쪽은 약간 판자촌 느낌. 세 번째 사진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문바인데 오른쪽 부분은 거의 성이죠, 성. 네. 이게 만약에 한 개였다면 아 저기는 뭐 어디 예전 유적지 같은 건 같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개죠. 공동주택 같은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들 빈부격차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이 사진 보시면 옥상이 초록색이죠. 네. 우리나라는 옥상을 항상 초록색으로 칠하죠.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동네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다시 말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득 10분위 가구당 소득이 왼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은 1990년도, 그리고 오른쪽에 밝은 부분은 2018년도인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당연히 소득 상위 10%와 하위 이 그룹은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1990년도에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점점 더 차이가 커져가고 있죠. 빈부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소득 상위 10%와 20%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미국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엄청난 기업들이 미국에 많다 보니까,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소득 1%, 엄청난 1인 부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도 보면 상위예요.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다. 그럼 상위 10%로 구분을 해보면 한국이 미국 다음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3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3등이 일본인데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게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인가? 근데 누구나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상해지고 있다,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자. 어쩌겠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 있었던 일이지만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그러려니 살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묵인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아메이 비즈니스 창립자 두 분입니다. 리치 디보스와 제이든 앤데 이 두 분이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구상해서 실행에 옮겼는데 그때가 1959년. 1959년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시기에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농축세제를 생각하고 만든 그런 분들이에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조차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생소한 그런 때에 굳이 친환경이라고 어필할 수도 없을 텐데 이런 걸 만들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분들이 생각한 건 이런 거죠.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면 몸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이 뭘로 만들어집니까? 기름으로 만들어지죠. 석유로. 그런데 석유는 어떻게 해서 생성이 돼 있어요? 땅 속에 묻힌 것들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미생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그 엄청난 석유 제품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그걸 우리 몸에 바르기도 하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는데,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면 몸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분해가 안 될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 굴뚝 사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어쩌다 한번 날씨가 맑고 이 시야가 뻥 뚫린 날은 정말 기분 좋은, 예, 그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굴뚝과 아니면 이 매연과 오폐수를 흘려보내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이곳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메라고 하는 회사는 옆에 보셨듯이 액체 세정제는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뭐 그런 것들을 제조를 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곳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사진. 여기가 아메이 본사인데, 여기 보시면 화학 제품 취급하고 만들지만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없고, 이 옆에 있는 물도 보면 흐르는 물이 아니죠. 흐르는 물이 아님에도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일국수예요. 그 정도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을 뿜어내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환경 오염 물질을 뿜어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데 뿜어내는 게 정상입니까? 뿜어내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뿜어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제품을 만든다면,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정제, 그게 진짜 몸에 해로운 게 아닌 게 맞냐? 지금 이 부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자료인데, 여기를 보시면 어떠한 위험 물질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건데, 어디에 가서 어떤 세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있거나 찾으면은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이런 세제가 또 있는지, 어떤 위험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 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개발된 지가 1959년이면 지금 70년이 다 돼가지고, 그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근데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일까?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서만 어떠한 위험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 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태안 앞바다에 쓰레기 더미들, 바다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이슈도 많이 되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쓰레기들을 많이 뿜어내고 이 쓰레기들을 썩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을 많이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것다.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포장 및 폐기 단계까지 직접 수행을 하는데, 마지막 프로세스까지 직접 챙기고 하나하나 관여하고 개입을 하는데, 자연의 썩는 소재와 재활용 소재 중에서 가장 적합한 패키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농축 세제로 만들어서 타 제품에 비해서 고용 폐기물을 적게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농축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재구매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에는 또 구독 경제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구독을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소진되고 다음 제품이 또 나가게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 아이템의 형태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축을 해서
제품을 한 번 샀는데 다음 제품 살 때까지 1년 돼요. 다른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사. 그럼 쓰레기 양이 한 1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모든 골판지는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단체 SFI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숲에서 나온 자료를 사용합니다. 골판지면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포장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포장지를 이런 숲에서 나온 재료를 사용하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비싸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비싸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종이 인쇄는 나중에 쉽게 재량될 수 있도록 친환경 콩잉크를 사용하면 비싸겠죠. 비싸지만 사용하고, 제품 포장 시 제품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깔개조차도 옥수수 녹말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왜? 물론 이 회사도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나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이런 원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죠. 비싸죠. 그리고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즉 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립 이념이 자유, 희망, 가족, 보상입니다. 이 비전과 창립 이념에서 어느 하나 이윤 추구와는 이 거리가 먼 얘기들이죠. 이윤 추구를 위해서 회사를 세우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앞으로 더 큰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는 이 회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원재료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 회사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사람들은 보통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재료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000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고 900여 개의 특허를 추론 중이고, 특허를 취득했을 때 연구원에게 귀속시킨다. 제가 아는 어느 회사도 특허를 취득하면 그건 회사 겁니다. 연구원에게는 뭐 진급을 시키거나 아니면 성과급, 보너스를 주거나 뭐 그 정도로 하죠. 그렇지 않고 그 특허권을 연구원에게 귀속시키고 그 특허를 사용한 제품이 팔려나갈 때마다 그 연구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죠. 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연구원이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특허 만들면 내 건데 앞으로 나는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연구를 할까? 그러면 그 특허를 이 회사에서 연구원 거지만 사용하게 되면 이 회사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선순환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000여 개의 특허를 이미 획득하고 900여 개를 출원 중인 그런 회사. 전 세계 1000여 명의 연구진을 가지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고, 오른쪽에 보이듯이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 5A1, 코카콜라나 뭐 전 세계 이름 대면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우리가. 그럼 아웨이는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성공의 기회를 주느냐? 바로 광고비와 유통비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광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고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우리가 보는 광고비가 1년에 2019년에 14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 광고비로 지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고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광고비는 우리가 소비하는 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광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광고비가 1년에 14조 정도 된다. 한 예로 마트에서 보시면 P존, 똑같은 P존이죠. 용량도 같아요. 용량 오히려 작네요, 오른쪽이. 네, 왼쪽은 4리터, 오른쪽은 3.5리터죠. 오른쪽이 더 작음에도 가격을 보시면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왼쪽과 오른쪽 틀린 그림 찾기. 오른쪽에 보면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죠. 바로 광고가 적용이 됐다. 그 광고비로 인해서 양도 줄였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마법 같은 효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차액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총 광고비. 지금 이 제품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왼쪽 제품이 없었다 라고 하면 그냥 피존이네 하고 우리는 가져가는 거죠. 이게 저 얼굴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비싸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들고 갔을 거예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는 거죠. 사이즈도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 정도 용량에 원래 어느 정도 가격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약간의 돈들이 모여서 이 광고비로 지불된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제품이 싸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백화점 판매 수수료와 대형마트 판매 수수료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비싼 곳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마트입니다. 마트. 이 정도로 유통 수수료가 상당히 크다. 많이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메이는 뭐가 다른가? 아메이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요. 마트나 백화점 이런 게 없는 거죠. 직접 판매를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와 유통비가 남게 되겠죠. 그걸 회사에서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걸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메이에서 누구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ABO다.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광고 유통비를 제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광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공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 1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초도 너무 많아요. 최초의 무성탕 에너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보너스와 캐시를 지급했고 그리고 검증된 자사의 오가닉 농장을 소유하고 네,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유일한 최초고 지금 두 번째도 없다는 거죠.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리고 더블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5가지 컬러 식물 영양소를 포함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제품입니다. 뉴트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단백질 뉴트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비타민 보충식품 아티스트리는 세계 탑5 라지스트 셀링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유기농 진짜 유기농 맞냐? 네, 유기농 오가닉 푸드 프로듀서. 네. 우리 농장 서트도 있죠. 사람들이 누구든 찾아보려고 하면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검증된 회사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 중에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있어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 UK라고 하는 이 아멘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하고 손잡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공기질에 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관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받은 것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어떤 공기청정기가 이쁘고 그런 거는 뭐 사람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기청정기 본연의 목적, 공기를 가장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 유해물질 걸러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정수기가 편리하고 뭐 그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취향이겠지만 일단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 그것은 이 표를 보면 누구도 토로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메이의 이스프링 정수기가 가장 많은 것들을 걸러주고 가장 안전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품들도 이렇고 회사의 이 구조, 형태도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생기게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포인트 밸류 있죠. 포인트 밸류 PV는 보너스 포인트 계산을 위해서 마련되는 점수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 BV라고 하는 게 있는데 BV는 PV를 기준으로 합산된 포인트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보너스, 캐시백도 오르는 거죠. 지금 우리 월급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아메이의 캐시백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오른다. 정말 희소식이죠. 이렇게 이 PV와 BV가 지금은 1대 1.65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포인트로 인해서 나오는 캐시백 외에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보너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품을 제가 한번 구매해서 써봤다 해볼게요. 제가 20만 PV치, 왜냐하면 오른쪽 포인트 밸류에 제일 아래 보시면 20만 PV가 돼야 3%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PV를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20만 PV를 사용했다. 그리고 제가 A하고 B, 이 친구들에게 이 아메이 제품을 알린 거죠. 제품을 알려서 이 사람들도 20만 PV씩 사용하도록 알려줘봤다. 가이드를 해줬다. 라고 하면 20만 PV씩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A하고 B, 이 친구들도 사업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볼륨만 채워진다면 누구에게는 캐시백이 나가면 나 사업할게요 라고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계가 없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 사업자로 회원가입 등록할 때 가입비도 없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A와 B가 20만씩 썼기 때문에 3%, 지금 6,000원, 6,000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1.65를 곱하게 되면 약 9,900원의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통과 광고로 돈이 지급된다. 나는 A와 B한테 광고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A와 B로부터 발생된 볼륨까지 제 걸로 다 잡아준다. 그룹 볼륨으로 해서 총 60만 PV는 6%죠. 그러면 36,000점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A하고 B에게 나눠진 6,000점씩 그걸 빼줘야 된다. 전체 제 하위로 A, B를 포함한 이 전체 그룹에서 발생된 캐시백이기 때문에 일단 하위에 있는 A와 B에게 이 6,000원씩 빼주고 그러고 남은 24,000점 거기에 곱하면 1.65로 곱하면 약 39,600원 4만원 정도를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A하고 저하고 사용한 돈은 똑같아요. 20만 PV치 점수를 했는데 근데 제가 A와 B에게 광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거의 4배 정도의 돈을 저에게 돌려주는 거죠. 정말 이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 아메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알게 된 건 아닐 건데 저에게 아메이라는 걸 알려준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계신데 이분도 다 똑같이 20만 원 사용했다라고 하면 저하고 이 AB까지 다 포함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스폰서님으로부터 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함하면 80만 PV가 되죠. 80만 PV는 6%. 그러면 48,000점. 이 전체 그룹에서 48,000점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까 제 캐시백에서도 A, B를 빼준 것처럼 이
저와 A, B의 그룹에서 발생된 36,000을 빼주는 거죠. 48,000에서 36,000을 빼주면 12,000. 거기에 1.65를 곱하면 약 19,800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스폰서는 분명히 저보다 먼저 했고 저에게 사업과 제품을 알려줬어요. 근데 스폰서는 저 한 명에게만 알렸고 저는 A와 B 두 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제 캐시백이 차이가 났다. 두 배가 되는 거죠. 광고를 얼마나 했느냐. 그 노력에 따라서. 그 노력에 따라서 이 보너스를 구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 아주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식이다. 라고 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게 됐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익 배분은 아주 합리적이지 않나요? 노력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 것 같은데, 노력과 성과가 분명히 내가 더 좋은데, 근데 왜 난 저 사람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보상을 지급을 하는 것과 기득권, 내가 먼저 들어와서 이 회사에 먼저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득권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이상한 겁니다. 저는 노력과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짜잘한 캐시백도 있지만 나중에 아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할 수도 있게, 사람마다 성공의 이 기준은 다르겠지만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을 성취를 하면 연에 한 8천만 원 정도, 이건 평균이라서 1억이 넘는 분도 계세요. 평균적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의 연금, 왜냐하면 에메랄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또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성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근데 이 에메랄드라고 하는 수익은 하위에 3명을 성공을 시켜야, 하위에 3명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핀을 달성할 수 있는 핀인데, 하위에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3명을 만들어줘야 된다.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착취해 가는 게 아니라 하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3명이 가질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에메랄드거든요.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는 1억이 넘어가죠. 1억이 넘어가는데 에메랄드는 3명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는 하위에 최소한 6명, 이 6명이 5천만 원 이상의 보상을 연에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커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일을 많이 했고 성과가 크다라고 하면 보상을 더 많이 줘야죠. 근데 위에 있는 이 에메랄드,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아래에 있는 플래티넘, 이 구분을 해보시면 다이아몬드 수익은 약 연에 1억 원이에요. 근데 하위에 있는 이 플래티넘들은 5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빈부의 격차가 사람들이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사람만 봤기 때문에 정말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얼마 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하위에 다이아몬드가 또 있을 수도 있죠. 다이아몬드 하위에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상과 비정상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과 비정상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이, 즉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마치고 늘 당구를 치러 가요. 예를 드는 거죠. 늘 당구를 치러 가요.
그러면 회사 마치고 당구를 치러 가는 게 정상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사 마치고 아니면 뭐 낮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늘 강의를 들으러 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또 그런 것들이 정상일 수도 있죠. 네. 결국에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정상과 비정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확신하는, 이거는 뭐 정상이 아니고 정이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가 확신하는 정의는 악이다. 이것은 정이고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완전히 명확하게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정의가 정의이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정의를 끝없이 의심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건가 아닌가?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저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걸 계속 의심하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경계가 완전하지 않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직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분을 아는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철학가를 정말 좋아하고 이분의 책도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자. 무작정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마련된 토대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은 아마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삶의 토대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